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난리인데, 전 세계도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프랑스가 가장 심각한데, 일단 우리나라 먼저 보면 우리나라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일일 확진자가. 근데 유럽은 이거 이제 유럽 CDC,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센터 데이터고요. 이거는 유럽 CDC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일일 확진 추세가 창궐할 때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그 속도를 맞춰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늘어나는 속도가 덜하긴 하지만 증가 추세를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 약간 잡힌 것 같긴 하지만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프랑스가 문제인데, 프랑스는 이미 거의 그 창궐했던 시기만큼 육박한 상황이에요.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300명 정도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는 7,000명이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이탈리아도 적지만 아직 확진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다시 오픈되면 확산으로 연결되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통제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이건 미국 CDC 데이터인데요. 점점 7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고, 당일 확진자 수가 줄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거는 아직 좀 더 데이터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 calculated 블로그 리스크블로그.com 데이터인데, 이렇게 확진율 추이가 내려오다가 약간 멈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또 흑인이 한번 총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MBC 보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또다시 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지난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또다시 어떤 문제가 코로나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건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항체 면역력의 의문,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이미 한번 확진됐던 사람이 재감염이 됐던 게 나왔는데,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첫 번째 확진되는 가벼운 증상으로 끝났는데, 두 번째는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상황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확진됐다고 해서 면역력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감염됐을 때 더 심해졌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려를 나올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달라진 현상들을 보고 싶은데, 이제 조선비즈 기사거든요. 그런데 100만 달러짜리가 골칫거리로 이 쇼핑몰이 막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고급 백화점이라든가 뭔가를 하는 그런 이 쇼핑몰 텅텅 비었잖아요, 지금. 저희 그 대형 쇼핑몰 같은 형태의 느낌이 확 들죠. 똑같은데, 문제는 이것들의 입점 왔던 그 업체들이 임대료조차 못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각 지방 정부나 이런 쪽에서 용도 변경을 하면 세금이 감소돼서 이 그 용도 변경을 잘 인정해주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특히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미국 코로나 사태 이후 큰 문제로 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입점했던 그 업체들이 전부 다 파산했다는 뜻이잖아요.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고용도 전부 실업으로 전환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뉴시스 기사인데, 재택근무가 확산돼가지고 의류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정장은 지금 평상복을 뜨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반바지, 운동복, 뭐 스포츠 브래지어, 뭐 여러 가지들은 증가했는데 정장과 남성 셔츠는 판매가 줄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정장류로 유명한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매출이 52% 하락했는데, 다른 건 6% 증가했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그리고 정장이 더 비싸잖아요. 물론 뭐 캐주얼 중에도 비싼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근데 그 결과적으로 지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더 비싼 것들은 줄고 더 싼 것들이 늘긴 했는데, 그거를 지출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덜 지출되는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그 GD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바뀐 게 있는데 이건 신동아 기사인데요. 이미 얘기 드렸었지만 이게 외부에서 싼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재택근무 확대로 그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단지 아예 텅 비었답니다. 그리고 금리도 낮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싼 월세 같은 걸 주고 그 안에서 샌프란시스코 안에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말고 밑에 있던가 텅 빈 스타트업 도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방문했을 때 살펴보니까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건물은 비어있고 상점들도 문 닫고 파리만 날리는 실정이다. 방 2개 욕실 한 칸에 아파트 월세가 월 350만원 정도를 넘는데 이걸 내고서는 여기서 사느니 외곽으로 가서 낮은 금리를 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왔었는데 어디가 내년 7월까지 연장을 했답니다. 구글인가요? 여기 있네요. 구글은 내년 7월까지 재택근무를 연장했으니까 내년 7월까지는 여기 도심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산다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는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추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수 자체는 상승세를, 그러니까 전체를 누계로 하는 지수 자체는, 가격 지수 자체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 같아요. 하락하거나. 왜냐하면 역시 대도시가 비싼데 그런 비싼 지역의 통계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가장 코스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 움직임에, 삼성전자 움직임에 그와 똑같이 집도 대도시 쪽의 가격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아무래도 대도시 쪽의 가격 상승세는 누그러지겠죠. 하락하거나. 그리고 그보다 싼 가격, 외부 변두리 가격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있겠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곽이 부흥해서 내부로 전달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시장이 확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호황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계속 중국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미 그 4대 은행 같은 것들이 쌓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본 충당을 해야 된다고 기사가 왔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건 서울신문 기사인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곳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현재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 관련된 그 가계부채의 그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가계나 이런 것들에 충격을 받으면, 주택 가격에 충격을 받게 되면 경제가 휘청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격을 일정 수준 조정하는 거는 원하지만 짓눌러서 밑으로 내리겠다 이런 패턴은, 그러니까 립서비스 일정 지역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강남 지역에 전체를 다 그렇게 밑으로 확 끌어내리기에는 정부도 원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아무튼 중국의 가계부채가, 여기 주식시장 나왔는데 내용 안에 보면 이 부동산 광풍도 있지만 이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쌍끌이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본이 그 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고평가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 사실 부동산 시장은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올랐었습니다, 일본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버블을 마지막 끌어올리는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어설프게 하다가 이제 세게 두들겨 맞으면서 붕괴됐는데, 그때 주식시장도 같이 버블을 끼고 같이 동반 붕괴를 했거든요. 주식하고 부동산이. 그런 위험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일본처럼 붕괴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LTV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시장이 호황 버블을 만들면서 기업들도 동참했지만 우리는 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본처럼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볼게요. 미국이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국 내륙에서 기차라든가 아니면 뭐 외부로 들어온, 그러니까 자동차, 외부로 선적돼서 들어왔던 그 물건들이 이렇게 도는
그런 물류 쪽이거든요. 근데 물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2019년도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근접했지만 북미 쪽의 무역은 아직 내륙 무역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 자체 무역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상승하는 추세, 아직도 바닥에서 이제야 올라오는 추세라고 봐야 되고요. 가동률,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판매인데 파란 건 토탈이고 이 빨간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승용차 SUV 이런 거에 1톤 미만 트럭 뭐 이런 것들, 대형 트럭을 뺀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직 못 간 상태입니다.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이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한 70% 중반대에 있었는데 지금 올라오긴 왔지만 70% 초반, 70% 찍은 게 다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내려오는 속도는 둔화되고 있죠. 이거는 소득인데요.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죠. 파란 거는 뭐냐면 전체 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빨간 거는 예를 들면 그 정부에서 준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받는 그런 부분들을 뺀 거죠. 그런데 무료로 받는 걸 빼고 나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걸 다 포함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소득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었죠 지금. 근데 문제는 지출을 보면, 개인 지출을 보면 그 지출 정도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전체 소득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많은데 지출은 아직 그렇게까지 못 돌아갔거든요. 이게 너미널이건 아니면 리얼이건 간에, 실질이건 면목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뭔가 돈을 받게 되고 락다운이 해제돼서 경제가 재개되는 과정 중에서 과정에 갔는데 아직 지출은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이 속도는 저는 둔화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화뿐만 아니라 2차 팬데믹이 확산되면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락하는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건 후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거는 calculated risk 블로그닷컴에 있는 뭐 6개의 주요 사람들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의 지표였잖아요. 각각 차트를 한번 보면, 각각 차트를 이렇게 calculated risk 블로그닷컴에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여행객 숫자인데 늘어나다가 일정 시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앞에서 봤지만 외곽 지역으로 떨어져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여행지로 여행 가는 것도 상당히 사람들이 꺼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너인데, 레스토랑 예약률인데, 이 자체는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 이거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고, 자기네 근처 변두리에서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역시 재개되면서 집에서 밖으로 나와서 외식은 좀 하고 있죠. 자영업자 살리자 뭐 이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가 아직도 50% 정도밖에 육박을 못했어요. 검은 게 총통계거든요. 이거는 영화관인데 영화관은 뭐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호텔 차지 이제 점유율인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대공황 때 2009년도에 시기까지 육박하지 못했고 2019년도를 따져보면 2019년도에 한 60% 왔을까요? 지금 이제 한 50% 왔는데 이때가 한 75% 정도니까 아직도 갭이 너무 멀어요. 이만큼의 사람들은 지금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솔린 소비량도 일정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뭐 자동차, 버스, 지하철 뭐 이런 것들, 공공교통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얘네들 역시 상당히 못 미치는 거의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건 이제 뉴욕의 지하철 사용률인데 이제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연방 정부에 사람 사용률이 굉장히 줄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는 못 갔고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뭔가 재개하면서 경제를 재개하면서 다시 2차 팬데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2차 팬데믹을 짓누르면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숫자가 줄어요. 근데 얘를 또 다시 늘리면 또 다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팬데믹을 무조건 계속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경제를 오픈했다가 사람이 확진이 늘어나면 다시 오픈했던 걸 줄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가을 겨울에 그 확산세가 경제를 다시 재오픈하는 과정하고 맞물리면 큰일 나니까 경제를 재오픈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나마 잘 되면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특히 가계소비 지출이 이렇게 타고 올라왔던 이 속도의 강도에 맞춰서 계속 위로 타고 올라가겠느냐, 그렇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래로 내려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강도를 따라서 위로 계속 밀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추세가.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제 환경 하에서, 이거는 그룹포커스에 나오는 건데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죠. 버핏 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시가총액 대비 GDP인데 이 184거든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치 배수를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 하에서 용인해 줄 것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가치 배수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미래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연준에서 한마디 했죠.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을 결정하겠다라고. 그래서 유동성을 한동안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이거 사실 저 생각에 별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거의 7년 동안 금리를 안 올렸어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걸 또 하겠다는 뜻인데, 그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처럼 다시 감염되는 패턴? 감염됐던 거, 이런 패턴들도 일어나는 데다가 아직 백신에 대해서 확실한 무엇인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크게 뭔가 뒤통수를 맞을 일은, 백신을 실제 뚜껑을 열었더니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뒤통수를 되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향후 그 9월, 10월, 11월 달에 나오는 발표들, 그런 지표들이 시장이 어떻게 그 반향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